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의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 애청자 여러분,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위기인가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 분야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흔히 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각 부문의 각 분야의 부채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주체는 대외 경제 부문까지 고려했을 경우에 네 가지 경제 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자기 고유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나눠놓은 것이죠. 첫 번째 경제 주체는 개인 및 가계이고, 두 번째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세 번째 경제 주체는 정부이고, 마지막 경제 주체는 해외 부문입니다. 이 네 부문이 한 나라 전체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네 경제 주체는 빚을 질 수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내가 갚을 능력이 있었을 때 나의 무엇인가를 가능성이라든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라든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갚을 것을 전제로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죠.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각 경제 주체는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해외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 11월 말의 위기, 그것을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은 외국에 대한 채무를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여서, 즉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라고 합니다. 부도 직전이죠. 그래서 그것을 면하고자 IMF라는 국제기구에게 돈을 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채무를 잘못 썼을 경우, 채무가 많았을 때 그걸 갚지 못할 능력이 있으면, 갚지 못할 능력이 없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발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4,2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9번째 또는 10번째 정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따라서 해외 부분에서의 부채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종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잘못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머지 세 경제 주체, 개인 또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또는 가계의 부채입니다. 개인 또는 가계 부채를 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부채가 약 1,800조 이상입니다. 이 1,800조 이상인데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즉 담보가 있다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이 약 1,100조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기타 신용입니다. 빌린 돈이란 뜻이죠. 그 기타 빌린 신용 중에 90조 정도가, 전체를 빼보면 한 800조가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90조 정도가 굉장히 상환이 어려운 계층의 부채 규모입니다. 통상 한국은행에서는 저신용자 또는 굉장히 위험한 채무자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즉 A라는 곳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을 수 없으니까 B라는 곳에 또 빌리고, B라는 곳에서도 갚은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또 C라는 곳에서 빌리고,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리면 일단 우리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이런 상태가 되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져요. 7, 8등급 정도의 굉장히 낮은 신용 등급. 또 역시 위험한 부도를 즉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는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개인 또는 가게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하위 소득 80%에 속하는 사람. 즉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쭉 났을 때 앞에 79%까지 소득 높은 사람 79%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는데 나머지 80부터 100까지 가장 하위 계층에서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채 상환 능력이 없어서 디폴트 상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이게 한국은행의 진단이고 이 신용불량자 바로 전까지 가버린 디폴트 상태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채 규모가 개인 또는 가게에서는 9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2년 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채가 좀 증가했을 것으로 믿고 그 부채 증가한 것 중에서 부실 채권도 역시 증가했을 것으로 믿는데 어쨌든 100조 정도라고 보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현재 개인 또는 가게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 개인들이 금리까지 올라버리면 어떡하게요? 즉 이자율까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상환 능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서 외환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금리 격차가 발생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어서 그건 우려할 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부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기업의 부채를 우리는 공식적인 통계로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채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걸로 보게 되면 기업 중에서 규모가 좀 크고 특정한 조건을 맞춘 사람들은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외부 감사 대상인 기업이 3만 개가 조금 넘는데요. 외부 감사 대상인 기업 3만 개를 넘는 것들을 대상으로 부채가 얼마나 될까라고 봤더니 약 2,800조입니다. 이 3만여 개의 기업이 총계 2,800조에 가까운 돈을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2,800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라 봐서 이 3만여 개 기업들의 전부 자본 총액을 봤더니 자본 총액이 부채 총액보다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를 조금 넘는 8년 만에 100%를 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할 만할 수 있는 어떤 수치이죠. 물론 부채 비율이 400% 정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입니다만 200%까지는 확실하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론은 확실히 있고요. 어쨌든 2,800조에 가까운데 그 3만여 개 기업 중에서 위험한 기업, 도산 또는 부실화될 위험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ICR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ICR이라는 것은 뭐냐? Interest Coverage Rate이라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가 발생하는 현재 지고 있는 금융비용을 상환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뭘로 나누냐? 부채 상환액을 나누는 거죠. 이게 1보다 적으면 도저히 영업활동을 해서, 즉 기업활동을 해서 이자도 못 낸다. 금융비용을 담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금융비용분의 영업이익
이라고 이제 그 비율을 ICR이라고 하죠. 그게 1보다 적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되느냐? 그 기업 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업들이 지고 있는 채무 총액을 보니까 그 채무 총액이 약 210조가 조금 넘습니다. 약 210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210조는 부실채권화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210조 부실화 우려가 있어요. 아까 개인의 위험화되어 있는 부채 90조 정도에서 100조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90조라고 하시죠. 210조와 90조를 더하면 300조 정도입니다. 300조 정도의 부실 위험이 있는 채권,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정부 부문으로 넘어 보겠습니다. 2022년 말 정부의 총 채무, 부채는 채무랑 달라요. 부채는 발생 시점이 아니라 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금 상환액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상환액이 이제 거의 1000조 정도 되니까요. 11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이걸 뺀, 즉 부채가 아니라 채무, 정부 채무만을 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얼마가 되느냐? 요게 1067조라고 합니다. 즉 1100조는 안 되고 1000조를 조금 넘었죠.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나라 정부의 채무가 1000조를 드디어 넘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경제학적으로 또는 그 전체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시차가 좀 더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제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 1000조가 넘는 부채를 가만히 보면 그 정부 채무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가 있어요. 반드시 갚아야 될 채무. 또 하나는 자체 기금이나 자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에 의해서 그 자체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형 채무라는 게 있어요. 적자형, 아까 얘기한 것은 적자형 채무인데, 적자형 채무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반드시 조세 등을 통해서 갚아야 되는 거여서 이건 정말 채무예요. 반면에 금융형 채무라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스스로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왁왁 얘기하지 않는데 야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뭐 전 정부가 1000조를 넘긴 원흉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1000조 중에 390조 정도는 금융형 채무니까 실제로 1000조 중에 약 400조를 빼봐 600조 분이 안 돼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일리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자형 채무를 1000조가 넘는 것에서 약 390조를 빼면 610조 정도지 않습니까? 610조가 조금 넘는데 610조라고 합시다. 정부의 채무는 뭘로 갚아야 되냐면 조세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올해도 조세가 충분히 거치지 않을 걸로 보여서,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이 적자 재정일 텐데 어쨌든 갚아 나갑니다. 올해 갚아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약 50조 이상을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갚아 나가겠죠. 자, 우리나라의 위험한 채무, 정부는 뭐 굉장히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정부는 위험한 채무라고 하겠습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정부는 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만, 정부가 위험하다고 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또는 가계 채무 90조, 기업의
위험한 부실기업화될 채무 210조, 300조였죠. 지금 얘기하는 600조 정도. 그러면 300조, 600조가 좀 넘으니까 1000조가 조금 안 되는 빚을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빼는 게 맞는데 워낙 지금 정부 채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1000조라고 하죠. 개인 또는 가게, 기업, 정부의 갚아야 될 돈. 그런데 위험에 빠진 돈. 정부는 빼지만 일부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더했더니 약 1000조가 조금 안 된다. 이게 위험할까? 현재 2022년 말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인가를 보면 약 2,800조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약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라는 걸 제가 2,800조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라는 것은 1년에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것. 1년에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가 부가가치로 갚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험한 것들을 갚는다 손치더라도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 특히 이거를 정부를 빼버리면 300조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90조, 210조 더하면 300조인데 300조라면 얼마냐? 2,000조에 300조면 얼마입니까? 15%인가요? 15%뿐이 안 되잖아요. 15%라면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나 자구 노력, 그 다음에 정부의 각종 대책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위기에는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를 겪을 것이다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수출 부진이다. 두 번째는 금융 부분에서 위험하다. 세 번째는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네 번째는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고 부실화 우려가 많아서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요인들 외에 실제로 최근에 생긴 위험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발 위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서 심각한 지경입니다. 중국 전체 GDP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3대 기업 모두가 부실화되고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보면 그 채권의 45%가 부동산 관련이고 1년 만기로 곧 갚아야 될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갚아야 될 채권이 무려 30%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국은 금융 경색을 낳게 될 것이고, 금융 경색을 낳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세수가 줄 것이고 경제 성장이 더 낮아질 겁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6%를 달성할지 여부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왜 안 좋으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PF, 이미 말씀드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인데, 그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즉 중국계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돈이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큰 우려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건 잊어버리더라도 중국을 대상으로
수입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수출 수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의 돌발 변수로 다시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석유 가격이 오를 것이다. 100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 라는 전망.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한국 경제가 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터졌을 경우 그럴 확률은 제가 알기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점술가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낮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과감하게 드립니다. 이 모든 요인들 5가지죠. 기타 요인까지는 5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한국 경제가 2023년 9월 말에 또 다른 경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측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경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수출 시장이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자동차 선박들이 그렇죠. 반도체는 여전히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짐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있어서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한국은행이 추가 여신을 할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를 마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시 각종 금융 지원 및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는 정부의 확실한 약속,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도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상황이라는 것. 인플레이션은 일본보다는 우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각 경제 주체의 채무, 부채에서 실제로 그 정확한 금액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2023년 9월 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16일 남았네요. 경제 위기설은 제가 봐서는 일어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저는 모든 강의나 모든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한국이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각 우리나라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각 경제 주체, 개인 또는 가게, 기업, 정부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또는 가게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고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됩니다. 기업은 생산을 효율화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우리 경제 전반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 대다수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역할을 각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2023년 9월 말 경제 위기설은 정말 발생할 확률이 제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분야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나라 모두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펀더먼탈과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